넌 그냥 나를 착취하는 기생충이야. 불만이 있으면 이혼하고 나가. 갑자기 내게 던진 맥주잔과 함께 한마디.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을 다 잊은 건가? 그런 사람과는 평생 살 수 없어.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수년간 살아온 집을 나왔다. 기생충이라고 불린 채로는 침묵할 수 없었다. 내 이름은 리사 파커, 42세의 주부다. 남편 마크는 나보다 4살 많은 46세로 지방 공무원으로 일한다.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직장에 다녔지만 결혼하고 5년 차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사실 계속 일하고 싶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다.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시댁 식구들의 묵묵한 압박감을 크게 느꼈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일하는 바람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가? 라고 말하자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불임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불임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몸이 약해서 일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불안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자 마크가 기뻐한 걸 기억한다. 자신의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없었다. 마크는 불임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두 사람 다 아이를 좋아했고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다. 시댁 식구들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조금 서두른 것 같았다. 아이를 갖는 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 그 후로 5년이 지났고 불임 치료는 더 이상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아이는 없었다. 마크와 나는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우리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 중에는 검사를 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마크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그가 기꺼이 검사를 받을 때 안도감을 느꼈던 걸 기억한다. 검사 결과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이상이 없었다. 그러니 운인가 보다. 또한 불임 치료를 계속하기에는 내 건강이 한계였다.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마크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치료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치료도 받지 않고 계속 주부로 있을 생각이야? 그는 나를 계속 비난했고 치료비를 계속 거론했다. 네, 치료비가 많이 들고 힘들다는 건 알아. 죄책감을 느꼈고 미혼 시절에 모은 저축으로 치료비의 대부분을 감당했다. 마크는 계속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낭비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잠깐만, 그건 너무 심하지. 내 몸이 한계라는 걸 알지, 마크. 돈만 생각하고 아내의 몸을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말하는 마크가 마침내 화가 났다. 정말 화가 났다. 큰 소리로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불임 치료를 제안하지 말았어야죠. 평소에는 반박하지 않는 내가 반박했고 마크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강하게 반박하지는 못했다. 아마도 그 역시 불임 치료에 동의했던 걸 기억했을 것이다. 그날 그는 집을 나가서 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로 치료에 대해 몇 번 다투었지만 최근에는 어떻게든 잘 넘어가고 있다. 아마도 마크가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을 포기한 것 같다. 그게 죄책스럽지만 우리의 운명이 그랬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부부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계속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이를 둔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친구들 중에는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를 위해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불임 치료를 그만두고 주부가 된 것에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다. 많은 고민 끝에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마크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마크는 내 이야기를 농담인 양 웃었다. 그렇게 쉽게 돈이 생긴다면 아무도 직장에 나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시작으로 그는 낮에 일하는 바쁜 일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접수 창구에서 대중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불평이었다. 접수 창구에서 대중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마크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았다.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어도 내 용돈은 벌 수 있지. 별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마크는 그렇게 말하며 대화를 끝냈다. 아마도 마크는 내가 한 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해했더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설명하려고 했지만 마크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재택근무를 즐기려고 하지 마. 어딘가에 가서 아르바이트나 해. 내가 말을 하려고 하자 마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마크는 어떻게든 자신만이 일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건 대화가 안 된다. 돈을 벌어서 마크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때까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재택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마크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승진도 하지 않고 항상 같은 부서에 있다. 공무원이 3년 이상 같은 부서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동료들이 꾸준히 승진하는 동안 뒤처진 마크는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하다. 우선 집에서 술을 마시는 양이 늘어났다. 물론 밖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집에 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게다가 항상 술에 취해 집에 오고 다음날에는 숙취로 휴가를 낸다. 이렇게 되면 출석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는 휴일에도 내가 계속 컴퓨터를 하는 것을 싫어했고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슬롯 머신에 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진다. 한 번은 마크에게 돈 낭비라고 말하고 다른 취미를 찾으라고 했다. 마크는 내가 뭐 알아 라고 말하며 화를 내며 나갔다. 그는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돌아왔다.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택시 기사가 혼자 서 있지도 못하는 마크를 부축하고 있었다. 마크를 현관 옆방에 내려놓았다. 택시 기사가 죄송하지만 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마크의 지갑에서 요금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므로 지갑을 찾아 확인했다. 완전히 비어 있었다. 아마도 카지노에서 서둘러 다 날린 것 같다. 주방에 두고 있던 내 지갑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했다. 그가 술에 취해 돈도 없이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다. 다음날 아침 마크는 평소처럼 숙취로 일어났다. 그는 전날 밤의 기억이 없다고 했다. 최근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건강에 좋지 않아. 조심해. 숙취 해소제와 물을 건네주자 마크는 약간 악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냉소적인 말을 할까 대비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을 거라는 건 확신한다. 그 증거는 그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말인데도 마크는 숙취 때문에 침실에 틀어박혀 있다. 집안일을 마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시작했다. 공무원은 주말이 이틀이다. 토요일은 술을 많이 마셔도 괜찮다고 관대하게 봐주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일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마크가 걱정되었지만 일에 집중하느라 그를 완전히 잊었다. 집중하면 시간이 금세 흐른다. 모르는 사이에 일요일 저녁이 되었다. 마크의 숙취는 심해서 점심을 먹지 못했다. 저녁이 되면서 조금은 평상시로 돌아온 것 같다. 마크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쉬면서 일을 하는 나에게 저녁은 언제야? 벌써 그 시간인가? 너무 집중해서 눈치를 못 챘어 라고 말했다. 현관문에 기대어 서서 팔짱을 낀 마크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맞다. 저녁을 완전히 잊었다. 내 실수다. 미안한 마음에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다. 쇼핑을 하지 않았으므로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저녁을 해야 했다.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다. 주방에서 바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마크는 거실 소파에 늘어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끔씩 아직 안 됐어? 라고 소리쳤다. 곧 다 될 거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느리네. 서둘러? 주부인데 이걸 제대로 못하니? 마크가 누워서 불평하는 동안 나는 점점 화가 났다. 그렇게 배가 고프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마크에 대한 미안함이 점점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저녁을 준비하는 나의 움직임이 거칠어졌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틱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이런 일로 저녁 식사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마크가 침묵 속에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짜증이 났다. 내 얼굴에 드러났을 것이다. 갑자기 마크가 마시던 맥주를 내게 끼얹었다. 얼굴에 차가운 맥주가 튀자 순간적으로 멍했다. 맥주는 차가웠고 이런 행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맥주가 턱에서 뚝뚝 떨어졌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사는 게 싫으면 기생충아, 이혼하고 나가.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진 그는 내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여전히 멍하니 서 있던 나는 그의 폭발 이후에도 계속 불평했다. 기생충이라고? 날 기생충 취급하는 거냐고 마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맥주를 끼얹힌 것보다 기생충이라는 말에 더 화가 났다. 무슨 말이든 그 말을 바로잡고 사과하길 바랐다. 내 생각에 마크는 조롱조로 코웃음 쳤다. 주부일 뿐인데 돈 좀 벌었다고 일하는 것처럼 느끼지 마. 너는 일하지 않아. 내 수입과 저축을 불임치료에 다 써버리고 그래도 아이는 없잖아. 몸이 안 좋다고 치료를 그만두고 주부로만 있으니까. 마크는 평소처럼 직장 스트레스에 대해 잔소리를 시작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불평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이해하지만 마크가 직장을 선택한 거다. 불평만 하지 말고 그냥 일을 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둘 다 일하면 내 고생도 덜했을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었을 텐데. 마크는 자신의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게 돌렸다. 정말 놀랐다.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동료들이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성격이 바뀐 것 같다. 내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마크는 불쾌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침묵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사실 나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불만이 있으면 이혼하자고. 이혼? 마크가 다시 이혼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이혼이라는 말을 하면 내가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아나? 알았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마크에게 할 말이 더 없었다. 이혼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싶다면 이혼하자. 결심하고 근처에 있던 수건으로 맥주를 닦았다. 끈적거리고 불편했다. 나갈게. 일어나서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서로 가까이 있기 위해 예방책으로 작성한 이혼 서류가 있었다. 결코 사용할 줄은 몰랐다. 이혼 서류에는 이미 우리 둘의 서명이 있다. 날짜만 기입하고 제출하면 된다. 마크, 기억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쓴 이혼 서류야. 쓰게 돼서 안타깝네. 나는 마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혼 서류를 펼쳤다. 마크는 이혼 서류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약간 흔들리며 충격을 받았다. 그에 대한 애정이 순식간에 식었다. 그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줄 알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가 이렇게 편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한 내가 너무 미웠다. 나는 이혼 서류를 깔끔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서둘러 변호사를 구해서 처리해. 이 기생충을 없애면 기분이 상쾌해질 거야. 싸워라. 빨리 끝내.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대로 식탁을 떠났다. 방으로 돌아와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챙겼다. 마크는 여전히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기로 했다. 솔직히 마크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기차를 타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은 기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어머니는 내가 아무런 연락 없이 집에 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내 태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엄마, 왔어?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어머니는 어서와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안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관 앞에 바로 앉아버렸다. 무슨 일이냐며 아버지도 현관에 얼굴을 내밀었다. 내가 현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역시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눈치를 챈 것 같았고 나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안도감을 느꼈다. 조금 진정된 후에 부모님께 오늘 밤 일어난 일을 말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내가 불임치료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시는 부모님은 마크의 무신경함에 분노하고 깜짝 놀랐다. 마침내 기생충이라고 불렸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어머니와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끝까지 싸워라 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갔다. 마크와의 결혼 생활은 곧 끝날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일하는 시청을 지나쳤다. 마크가 있었다. 부부로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니 좋은 추억이 많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크와의 신혼생활을 돌이켜보니 정말 멋진 추억은 없었다.
우리는 이혼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마음먹었다. 마크가 일하는 동안 우리가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서 재빨리 물건을 옮겼다.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버지와 오빠에게 차를 빌렸다.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할 것 같아서 근처에 사는 사촌들도 도와주러 왔다. 이때 가족의 남자들은 모두 이혼할 줄 알았어 라고 입을 모았다. 오빠조차도 결혼 때부터 마크를 싫어했다고 했다. 그럼 왜 그때 내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어? 나는 쓰아즈 입을 삐죽거렸다. 아버지와 오빠는 내 말에 큰 소리로 웃었다. 분명히 반대했는데 내가 잊었을 뿐이라고 했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처럼 나는 결혼 전에 마크에게 반했고 반대 의견은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억이라는 것은 편의에 맞게 덮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약간 부끄러웠다. 필요한 물건을 옮긴 후 나는 마크에게 편지를 썼다. 변호사가 이혼을 진행 중이고 내가 이미 물건을 옮겼으니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적었다. 뭔가 좋은 말을 더 써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편지를 마무리하니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안도감이 느껴졌다. 현관 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던진 순간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었다. 마크와의 결혼 생활이 계속되는 인내의 연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크가 곧바로 연락할 것으로 각오했지만 집을 떠난 날이나 그 다음 날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다 집을 떠난 지 사흘 후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쇼핑을 했다. 잠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나를 다시 집에 받아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싶기도 했다. 곧 아버지 날이라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선물을 고르기로 했다. 쇼핑을 즐긴 후 저녁 6시가 조금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실수로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고 돌아와서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마크로부터 무시무시한 수의 전화와 이메일이 있었다. 마크의 전화 중에는 친구로부터 내 소재를 묻는 전화도 있었다. 친구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했다. 마크에게 연락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리며 전화가 걸려온다는 알림이 왔다. 화면을 확인하니 마크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계속 도망갈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받기로 했다. 리사, 어디야? 정말 심각해. 전화를 받자마자 마크의 소리가 귀를 찢었다. 그는 매우 초조해 보였고 그가 쏟아내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야?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잖아. 이제 우리는 사실상 타인이야.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한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상관없지? 나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했다. 마크를 더욱 화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의 도발에 마크는 쉽게 흥분했다. 그냥 혼자 변호사를 고용했잖아. 마크는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한 것처럼 말했다. 이혼을 시작한 사람은 그였는데. 이 말에 정말 화가 났다. 잠깐만, 이혼하고 싶은 건 당신이잖아, 마크? 기생충이 없어져서 이제 해방감을 느끼고 있지? 나도 기생충일 수 있겠구나. 내 말에 마크가 전화선 저편에서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가 곧 올 줄 알았다. 내가 내 부채를 모른다고 생각했어? 사실 마크는 부채가 있었다. 카지노와 보트 레이싱에 빠져서 빚진 부채였다. 마크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5년 전이었다. 마크의 변명은 끔찍했다. 내가 불임 치료에 돈을 쓰고 있으니 그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혼란스러웠던 걸 기억한다. 결국 우리는 이 부채를 함께 갚기로 약속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울며 약속했던 마크는 계속 도박을 했다. 그걸 알고 있었다. 내 봉급으로만 부채를 갚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마크는 전화선 저편에서 말이 없었다. 마크는 봉급에서 생활비를 내주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썼다. 처음에는 생활비와는 별도로 부채를 갚을 돈을 내주기도 했지만 결국 생활비 봉투에 부채 상환 금액이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도박에 빠져 있었다. 생각해보니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부채를 갚았지? 마크는 가능한 한 빚고는 어조로 말했다. 그는 내가 매달 부채를 갚기 위해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가 내가 준 돈으로는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는 듯했다. 가족에게서 한 푼도 빌리지 않았어. 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내 부채를 갚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타인이니 내 부채를 갚을 의무가 없어. 봉급으로만 부채를 갚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마크는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아서 전화를 한 것 같다. 그가 빌린 돈은 그다지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니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했으며 금융회사에 빚을 졌다. 채무 추심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직장에 연락한 것 같다.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생충은 나가 아니라 내가 맞아. 거짓말하지 마. 여자가 집에서 하는 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 자랑하지 마. 그냥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 마크는 항상 나를 업신여겼다. 나는 한숨을 쉬며 내 아르바이트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내 봉급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내게 의존하지 않을 때 왜 이걸 깨닫지 못했는지 궁금해. 특히 너는 공무원인데. 사실 내가 선택한 아르바이트는 상당히 수익성이 좋았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사람마다 얼마나 벌 수 있는지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면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의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게 현실이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크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다. 아마도 돈을 대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것이다. 전화를 끊자 마크와 정말로 인연을 끊은 기분이었다. 아마 내가 갚아온 부채 외에도 다른 부채가 있었을 것이고 새로 빚을 진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 그 후 마크는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걸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정에 찾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가 그를 돌려보냈다. 그때 그는 돈 좀 빌려줘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내가 번 돈으로 그의 부채를 갚았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그는 부모님을 의지했어야 했지만 이미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는 시댁에서 많은 돈을 빌려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단절되었다. 한때 우리 부부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걸 느꼈다. 마크는 형수가 시댁에 들어와서 부모님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을 것이다.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계속 돈을 빌려서 부채를 갚았다. 나는 그가 결국 파산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빨리 그렇게 되었다. 결국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시청에도 채무 추심이 들었다. 전화로 괴롭히는 전화도 걸려와서 시청의 전화선이 마비되어 큰 문제가 생겼다. 결국 소문이 퍼지고 마크는 직장에서 자리를 잃고 사임했다. 지금은 실직하고 채무 추심자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이제 기생충이라기보다는 쓰레기가 되었다. 친정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우리는 조금 낡은 친정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영국식 정원을 만들기에 열심이다. 나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은 잘 되고 있고 돈이 부족하지 않다. 무엇보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 영국식 정원이 완성되면 카페를 열 생각이다.